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강제추행 관련 사건입니다. 이주 여성인 아내가 데려온 초등학생 의붓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험적으로 보면 항상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진술과 진술이 그대로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오래전에 발생했던 그런 강제추행 사건일수록 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천안 동남경찰서 스토킹 전문 협의위원인 김미강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바로 그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친족 사이에서 발생된 강제추행 사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A는 10년 전인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당시 중학생이었던 사촌 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A를 실제로 만났을 때 A는 표정이 참 허무해 보였습니다. 사촌 동생이라지만 고소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다 할 친분도 없는 사이였는데 순식간에 자신이 10년 전 고소인을 추행한 피의자가 됐다라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A는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간절한 마음뿐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에 나온 것처럼 그 눈빛이 좀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느껴진다는 거. 네. 네. 저도 그런 사건과 관련된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그런 표정을 보게 되면 진짜 이게 사안 자체가 혐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갑자기 10년 전에 나 추행했다, 네가 했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기억도 전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죠. 보고요. 실제 했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자, 먼저 혐의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구성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친족 간의 강제추행. 그래서 친족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민법상의 친족하고 같습니까? 네, 민법상의 친족 범위보다 훨씬 넓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성폭력 특례법에 이제 친족 강제추행이 규정돼 있는데 거기서 친족이란 사촌 이내의 혈족, 인척,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민법과는 달리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사실혼 관계여서도 친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그냥 와서 살고 있는 동거하고 있는 그런 남녀 관계 이런 것들도 사실은 판단에 따라서는 네네. 친족 관계로 포함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법정 친족 관계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자, 오늘 사건이 이제 10년도 더 지난 이런 시점에서 이제 고소가 진행됐다라고 했는데, 자, 다른 사건들이라면 보통 10년 지나면 처벌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네네. 친족 간 강제추행, 성범죄는 좀 이것과는 다르죠? 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친족 강제추행의 이제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가 다른데요. 친족 간 성범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를 기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로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화가 가능했던 것이고요. 또한 추행 당시 피해자가 지금 사건처럼 중학생이 아니고 13세 미만자인 경우라면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아서 언제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진행된다 이런 점이 특징인데 또 공소시효가 없는 사건들도 있고요. 자, 일반 강제추행보다 친족 간 이 강제추행 사건이 훨씬 더 처벌 형량이 높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친족
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그 중대성이 고려된 결과인데요. 일반 강제추행과는 달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별도로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직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쉬쉬하는 것도 있었고 덜 처벌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처벌되고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바로 영장 청구나 신병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본래의 사건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요. 10년 전의 일로 이제 고소를 한 만큼 이 진술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거 자체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구체적인 진술들도 있었을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건이 진행됐습니까? 네, 이 사건에서 A는 그런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지만 사실 10년 전의 일이었던 만큼 해당 행위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A와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사건 발생일로 특정한 날짜들이 있었는데요. 그 전후 시점에 관해서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고 당시 사건이 이제 발생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거나 방문했던 A의 모든 친족들의 진술을 취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정리를 했고요. 이후 이제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조사 과정에 동석해서 고소인의 주장과 거기에서 따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살폈고 이제 배치되는 두 사람의 주장을 곧바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시점이나 그 사건 당시 의뢰인 가족들의 생활 습관 등에 비추었을 때 고소인 진술이 상당 부분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했어요. 네네. 이렇게만 해갖고는 이게 일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눴고 당시 가족관계 구성은 어떻고 구조는 어떻고 방은 어떻게 생겼었고 생활은 어떻게 됐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중에 보면